재산 37억 동결입니다. 오랜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검찰이 36억 5천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을 동결하기로 나섰습니다. 제 오른쪽에 이 소식 짚어주기 위해서 이현정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재산 동결 추진하는 건 저 국정원발 특수활동비 때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36억 5천만 원을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이 이제 검찰의 추가 기소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그와 관련해서 이제 법원에 일단 나중에 이제 어떤 재판의 결론이 나오기 전에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재판의 결론이 나오면 이제 추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뭐 재산을 예를 들어 처분한다든지 그렇게 할 경우는 추징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추가 기소할 때는 그러니까 추진 보존 명령을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법원에. 그래서 법원에서 추진 보존 명령을 받아들이면 일단 그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이제 어떤 처분한다든지 뭐 제3자 양도한다든지 그러니까 팔거나 뭐 명의를 옮기거나 이런 게 다 안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최악의 상황에서는 전 재산이 다 몰수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소식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아서 저 왼쪽에 이종근 실장 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박 변호사님, 네. 저는 최순실 씨의 미승 빌딩도 이런 취지로 재산 동결이 맞습니다. 됐었잖아요. 예. 법원이 만약 청구를 받아들여서 발부를 한다면, 뭐 명령을 네. 요구한다면 이제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을 못 낀다. 저희가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 미승 빌딩은 최순실이 얻었던 이익입니다. 형법상 뇌물죄에서 만약 얻은 이익이 있으면 그 이익에 해당하는 내용을 추징을 할 수가 있는데 나중에 재판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때까지 팔거나 뭐 양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미리 묶어두는 작업을 추징 보전 명령이라고 그러는데 예. 지금 박 전 대통령은 36억 5천을 지금 본인이 뇌물로 받거나 아니면 국고 손실을 했거든요. 그 재산을 지금 묶어두는 건데 아마 31억, 7억 정도가 있는 걸로 보여요. 예. 예금이 한 10억 정도 되고 이 삼성동 자택 부분 그 팔았을 때 그때 내곡동이죠. 27억 정도. 그거 자체를 팔지 못하도록 이제 가압류하고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가압류. 예, 팔지는 못하도록 묶어두는 상황이 되고 재판이 만약에 확정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서 바로 보존된 데 바로 경매에서 받아가는 그런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저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겠죠? 아마 이거 뭐 미승 빌딩하고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단 추징 명령, 보존 명령 청구해가지고 이게 무죄가 아닌 이상은 뭐 지금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받는 게 많기 때문에 받아들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게요. 저 위에 맨 위쪽에 있는 재산 동결 위기라는 제목 보이시죠? 아마 지금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당시 추징금과 관련해서 이렇게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전직 대통령의 그 추징금 문제도 과거 10년 이상 쌓여온 일인데 역대 정부에서 해결을 못하고 이제서야 새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과거 정부들에서는 뭐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실장님 지금 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 박 전 대통령의 과거 저 발언이 네. 박 전 대통령의 발목을 잡았다. 네. 이런 평가들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아까 그 가로 열고 시기가 나와요. 2013년 6월입니다. 그러면 이 정부가 2013년 2월 25일 날 출범했다고 한다면 예. 사실은 6월이면 집권 초기예요. 4개월입니다. 그러면 아주 뭐 아젠다도 많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박근혜 정부가 시작하자마자 거의 이 전두환 대통령의 추징, 그러니까 지금까지 과거 정권에서 못했던 그런 것들, 그 추징금을 직접 그 법을 제정을 해서 전두환 추징금을 이렇게 걷게끔 만들었거든요. 예. 그만큼 이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은 이게 중요한 일이다. 내가 집권하면 이걸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후사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이 그 최태민과 또 이 박근혜의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최태민을 뭐 원주로 빼돌렸다. 거기에다 원한이 쌓여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건 뭐 정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하지만 이런 추징금과 관련한 이 발언이 지금은 자신한테 돌아오는 그런 결과가 돼버렸죠. 예.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재산 동결이 코앞이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이 도대체 정확히 얼마인지 저희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오른쪽에 저희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재작년 말 기준이긴 합니다만 이게 가장 최신 버전이라서요. 뭐 부동산부터 예금까지 좀 보겠습니다.
옛 삼성동 자택 27억 1천만 원 당시였습니다. 그리고 예금 10억 3천만 원. 대략적으로 37억 4천만 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인데 이현정 의원님 지금은 조금 변화가 있겠죠? 이게 이제 뭐 공시지가로 이제 신고가 된 것이어서 그렇죠. 뭐 현재 지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는 연봉을 한 2억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받았거든요. 근데 제일 관심이 뭐냐면 이 퇴임할 때 돼 보니까 연봉 늘어난 것보다 더 많이 늘어났어, 재산이. 그러니까 뭐냐면 연봉은 하나도 쓰지도 않고 다 고스란히 재산으로 이제 저축을 했고 예.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이제 더 했다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데 왜 연봉을 하나도 쓰지 않았냐 이제 또 왜 이렇게 재산이 늘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그 청와대 측의 답변은 박 전 대통령의 이제 자사전 관리 인세가 좀 늘어서 그렇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박 전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뭐 옷도 사 입고 뭐 여러 가지 뭐 개인적인 용도로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너무 많이 불었다는 것이죠. 인세가 그 정도 규모는 그렇죠. 아니죠. 그 정도 규모는 아니죠. 아무리 인세가 많아도.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니까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자기 월급에는 하나도 손을 대지 않고 그리고 이제 국정원 특활비 등을 통해서 이제 의상비라 이런 걸 많이 사용을 했고 그래서 실제로 재산이 매년 뭐 한 3, 4억씩 늘어난 것으로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예, 박 변호사님 네. 여태까지 뭐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박 전 대통령의 특별한 경제 활동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니까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형사재판까지 변호사비 적지 않게 들었을 것 같거든요. 예금 10억 원 중에 대부분이 좀 사라졌다. 저희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대부분은 아니지만 뭐 일정 부분은 뭐 사라졌을 가능성 또 대부분일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드러난 거는 이제 부동산하고 뭐 예금인데 예금 있는 거는 예금에 돈이 얼마 들든지 그거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보존 명령이 떨어지면 집행했을 때 그때 이제 잡히는 거기 때문에 예금 부분은 아마도 뭐 추측하건데 지금 유엔업에서 또 선임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좀 돈을 좀 쓰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예측이 됩니다. 예. 그럼 대략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따져도 그냥 한 30억 원대, 40억 원대 정도의 재산을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30억밖에 없겠느냐라는 사실 아직 의혹이에요. 자, 돌이켜보면 이 30억이라는 재산의 시드머니가 된 게 삼성동 자택이잖아요. 근데 삼성동 자택도 개인이 그거를 재산을 형성을 해서 산 게 아니에요. 경남기업의 그 당시 신기수 회장이 성북동 집을 사줍니다. 신당동에서 이제 이사를 해서 성북동에서 살려고 성북동 집을 무상으로 사줘서 거기서 살고 있다가 그걸 팔면서 사실은 삼성동 자택을 사게 되거든요. 그럼 그거 자신이 이렇게 모은 돈도 아니고요. 또 이 전두환 대통령이 당시에 10억이라는 박정희 대통령의 청와대의 금고 안에 있는 돈 중에 6억을 건네지 않습니까? 그 6억이 자그마치 아파트 강남에 있는 아파트 37을 살 수 있는 그런 돈이었다는 거죠. 그럼 그 돈을 받은 건 분명히 온 세상이 다 아는데 그 돈은 다 어디로 갔는지. 그러니까 뭐 신고되지 않은 눈먼 돈도 분명히 있을 거죠. 그래서 2012년도에 우상호 당시에 그 민주당 원내대표가 그 선거 때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의 선거 때 문제 제기를 한 건 약 4조 원대의 재산이 형성돼 있지 않느냐라는 의혹을, 물론 이건 의혹입니다. 의혹을 제기했었어요. 물론 그것이 뭐 이렇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거기에 정수정학회, 영남대학교, 뭐 MBC 주식 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의혹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현재 공식적인 공직자윤리 기본법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등록된 재산은 35억 가량밖에 안 됩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저희가 사실 앞선 최순실 씨 검찰 구형에서 굉장히 상당한 벌금액과 추징액이 그러니까 구형이 되니까 막 소리를 질렀다라는 보도가 그렇죠. 있었는데 박 전 대통령 지금 알려진 재산이 37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36억 5천만 원 추징하면 5천만 원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참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예전에 지금 국정농단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또 최순실 씨한테 이제 책임을 떠넘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본인하고는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의 거리를 둘 수 있는 사건인데 이번 특활비 같은 경우는 바로 본인과 관련된 아주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성격도 보면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안 좋은 성격이에요. 이게 그러면 국고를 개인 용도로 쓴 거잖아요. 그렇죠. 박 전 대통령이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한 것이 나는 단 한 푼도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박 전 대통령 지지하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박 전 대통령이 무죄를 주장하면서 그걸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사건이 만약에 유죄로 입증이 될 경우에 박 전 대통령의 그런 도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앞으로 살아나갈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교도소에서 나와서 석방된다 하더라도 실제 본인이 가진 집이나 이런 것들이 다 차압이 당해서
갈 데가 없어져 버립니다. 만약에 저거대로 패턴대로 된다면 전 재산이 압류되는 거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전두환 추징법이 이게 다른 법하고 틀린 게 뭐냐면 측근이나 제3자한테 은닉한 재산도 다 몰수 추징할 수 있는 법이에요. 예전 같으면 본인 명의만 됐거든요. 예. 근데 전두환 추징법이 이게 되는 것 자체가 보면 뭐 본인의 다른 사람이나 측근한테 숨겨진 재산 다 추징할 수 있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예. 굉장히 강력한 법입니다. 사실 당시에도 좀 문제가 있었어요. 법이 이렇게 너무 광범위하게 할 수 있냐. 근데 박 전 대통령이 그렇게 고집을 해서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결국 지금 와서 보면 그게 고스란히 박 전 대통령 자신의 문제로 되다 보니까 결국 그동안 재판을 받지 않았는데 이제는 유영하 변호사를 직접 임명하면서까지 아주 강공을 나가는 거 보면 상당히 본인한테 심각한 문제로 이제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산 동결 위기에 처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요. 정말 다급하다고 생각했을지 이 인물을 다시 불러드렸습니다. 누군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대통령께서는 비서실과 경호실에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하셨고 끝으로 대통령이 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근데 저 유영하 변호사 얘기는 주말 사이도 많이 나왔으니까 박준 변호사. 네. 그 혹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과 관련해서는 전혀 정치적 메시지만 던지다가 본인의 재산 문제 나오니까 유영하 변호사를 급하게 불러들인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느 선우가 뭔지는 이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아마 유영하 변호사가 먼저 접견 신청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라 해서 뭐 연락이 안 되기 때문에 접견 신청을 하면 그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오케이 아니면 노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오케이 했고 두 사람이 의견을 일치 본 게 아닌가. 그냥 하다가는 좀 당하겠다. 그렇죠. 지금 엄밀히 말하면 이 특수활동비 국고 손실 뇌물 요 부분만 유영하 변호사가 선임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 사건 국정농단 사건은 5명의 국선 변호인이 선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는 있는데 이 본인의 재산 문제도 있지만 그냥 가만히 있다가는 무기징역까지 갈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좀 불안감이 작용한 게 아닌가. 그래서 무기징역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또 사적 이익이 아니었다는 것을 좀 막기 위해서 또 간행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유영하 변호사의 어떤 도움을 좀 구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실장님 실제로 오늘 오전 유영하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한 것으로까지 알려지고 있는데 네. 정치계에서는 그닥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네, 특별히 이제 또 오늘 회자가 된 게 노회찬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이것을 마치 땅을 판 격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정치인의 시각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시각도 사실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거죠. 박 전 대통령이 지금 재판을 거부하는 이유를 아프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뭐 여러 가지 어떤 병명을 들어서 이렇게 아프다고 얘기하는데 노회찬 의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이거예요. 갑작스럽게 또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신을 방어해야 된다. 방어하기 위해서 유영하 변호사를 지금 접견을 했으니까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적당히 방어를 하려고 지금 변호사 접견을 갑자기 또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은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재판에 나가지 않고 유영하 변호사만 나가서 변호를 한다? 그것도 사실 적극적으로 방어가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논리가 안 맞는 게 지금까지의 다른 재판들을 거부한 데 드는 이유가 아프다면 갑자기 이 재판만은 아프지 않아서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논리가 일관된 어떤 그런 이 행동이나 혹은 명분을 쌓아가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명분이 굉장히 지금 흐트러지고 있다라는 걸 지금 지적한 표현인 거예요. 진짜 36억은 저 이현정님 발등에 불 떨어진 것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론 돈의 액수 문제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어떤 이 지금까지 버텨왔던 이 어떤 자기의 도덕적 정당성 이걸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게 아닌가. 또 하나의 문제는 또 이 돈 자체가 실제로 최순실 씨가 그 관리했던 측면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특검에서 기소한 경제공동체라는 이 문제, 사실 그동안 이거 끝까지 부인해 왔었는데 지금 이 사건이 어느 정도 사실관계로 확인이 된다면 자 그러면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실제로 최순실 씨가 관리한 게 아니냐 이걸 증명할 수 있는 이번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머지 사건들 같은 경우는 뭐 본인이 최순실한테 뭐 속았다든지 뭐 이렇게 이제 넘어갈 수는 있지만 이 사건은 본인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본인이 직접 왜냐하면 또 다른 증인들이 전부 다 증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증거도 다 제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빠져나갈 수 있는 게 단 하나 통치행위였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과연 통치행위가 자신이 이걸 사적으로 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되느냐? 이 여부 자체는 이제 앞으로 이제 변호인이 이거 가지고 이제 법정에서 공방을 벌이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팩트에 있어서는 지금 상당히 불리한 그런 상황이라고. 통치행위가 뭐 삼성동자택 난방비라든지 혹은 뭐 미용 시술 이게 통치행위로 가기엔 너무 거리가 머니까. 그렇죠. 박 전 대표 입장에서는 야 이건 뭐 포괄적으로 통치행위에 포함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예. 과연 법원이 그렇게 판단하겠냐는 것이죠. 예, 실장님 말씀처럼 박 전 대통령 뭐 단돈 1원의 사익도 추구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방어 논리를 펼쳐왔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흔들리고 있다 저희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도 이게 사실로 판명이 된다면 많이 실망하는 그 계기가 된다 저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아, 지금 일단 인터넷에서는 방어 논리가 지금 벌써 나오고 있어요. 지지자들끼리 방어 논리가. 아, 그래요? 예, 가장 중요한 게 가장 이 지지자들끼리 주장하는 논지가 이겁니다. 다 까자. 역대 정부 다 까자.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까지 다 전향을 공개하자. 합니다. 그렇죠. 아, 까자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공개하자.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까지 이제 거론을 해요. 같은 어떤 보수 정부도 필요 없다. 이명박 정부 거까지 다 공개를 하고 뭐 노무현 정부 특수활동비 어디다 썼는지. 국정원에서 실제로 안 줬는지 그러면 다 공개를 한 다음에 이 그 형평을 맞춰야 된다. 이런 이거와 함께 뭐 노무현 정부 때는 몇 천억이다, 김대중 정부 때는 몇 천억이다. 이런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 이야기들이 지지자들끼리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이 점이 바로 유영하 변호사가 똑같이 법정에서도 거론되는 어떤 그런 변호의 초점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글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활비 전략을 논의하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 재판에도 또 국정농단 재판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이 인물이 출석을 할 예정인데요. 화면으로 누군지 만나보시죠. 2013년도 하반기에 조원동 경제수석하고 전화통화를 했던 내용 잘 기억하고 계시죠? 조원동 수석 이야기는 저희 그룹에 있는 이미경 부회장이 조금 자리를 비켜줬으면 좋겠다.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회사를 좀 떠나줬으면 좋겠다. 손경식 회장이 당시 국정농단 청문회 때도 네. 많은 얘기를 했었어요. 박준 변호사님. 일단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만약 국정농단 재판도 네. 또 새로운 증언이 나오면 어떤 재판의 영역이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CJ 송경식 대표가 나온다면 오후에 출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전에는 조원동 전 경제수석이 이제 증인신문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뭐 새로운 내용을 신문하기보다는 이 부분을 물어볼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이 그때 풍자했던 프로그램 때문에 CJ 이미경 부회장이나 퇴진을 요구했던 그런 부분. 그래서 경제수석을 통해서 송경식 회장한테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뭐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만약에 송경식 회장이 더 어떤 사실을 안다 그러면 또 다른 어떤 CJ 관련된 내용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또 되긴 합니다. 글쎄요. 재산 동결, 본인의 재산이 묶일 위기에 처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